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녹화는 용정호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2월 21일 제가 용정호투 녹화하기 전에 대표님이 코로나에 걸려서 지금 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표님 대신해서 생방 하나 그 다음에 녹화 2개를 뗐는데 이거 정말 해보니까 지금 벌써 지치거든요. 근데 대표님이 평상시에 보면은 생방 2개, 그 다음에 5꼭지, 그 다음에 거기에 수연 스멜까지 다 하니까 이거 뭐 하루에 7개 정도를 하시는데 제가 3개만 해도 지금 지치거든요. 그게 혀가 잘 안 돌아가고 하는데 대표님 참 대단하십니다. 자, 일본은 우크라이나 전쟁 좀 이야기하고요. 이번에 이제 월드컵 총결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이제 좀 석인창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줌, 리만 이런 데 수복하고 그 다음에 헤르손도 탈환하고 했는데 뭐 좀 화끈한 소식 없냐. 지금 교착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별로 큰 전과 나오지 않고 계속 쌍방이 이제 미사일만 주고받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상당한 기동 전력을 확보했고 러시아군으로부터 노획한 무기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지금 이 진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왜 안 되는 거 아니? 우습게도요, 기후변화 문제인데요. 원래 11월 중순쯤 되면 땅이 이제 완전히 얼입니다. 다 얼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라스푸티자는 건 다 사라지게 되는데, 지금 이 방송은 12월 21일, 이제 12월 말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땅이 제대로 다 얼지 않았다는 겁니다. 땅이 얼지 않으면은 이제 차량이라든가 설사 궤도 장갑 차량이 갖고 있는 걸 움직이게 할 수가 없죠. 전차 같은 걸 움직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움직일 수 있다 하더라도 진격이 안 되죠. 진흙창에서. 그래서 이게 부분적으로 이제 땅이 얼은 지역도 있고, 또 아닌 데는 아닌 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군의 화끈한 진격이 이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요 최근에 한 일주일 전에 어떤 정황을 좀 간단히 보자면, 결국은 미사일 싸움인데요. 12월 14일 날 러시아군이 헤르손에 대해서 86차례 미사일 공격을 가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헤르손이 탈환되고 나서 그거가 안심할 거 아니다. 헤르손 저 도시 자체에 대한 폭격 아마 계속해서 진행될 거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건 상징적 의미죠. 86차례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퍼부었고 그 이튿날 12월 16일에는 이제 한동안 좀 잠잠했던 키이우, 수도 키이우에 대해서 또 이제 수십 차례 공격을 가했는데 우크라이나 군 당국의 발표에 의하면은 76발의 미사일 중에서 뭐 61발이던가요? 그렇게 요격을 했다. 아마 상당한 요격률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군 당국의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뭐 100%다 믿을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이제 러시아군 미사일을 요격하는 그 수준이 높아졌다. 요격률이 상당 수준 향상되었다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미사일 공격이 앞으로 얼마나 더 가해질 거나 지금 정밀 유도 미사일은 많이 이제 소진된 것 같고요. 러시아군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지금 재고품 있는 거 깡그리 모아가지고 다 발사시키고 있는데 만약에 한 번에 60발에서 80발 정도 쏘는 걸 갖다가 하루의 이야기입니다. 그걸 갖다가 대규모 이제 그 공습 미사일에 의한 공격이라고 할 경우에 이와 같은 공격을 앞으로 몇 번 더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전문가들은 작으면 3차례, 많으면 5차례 정도까지 더 할 수 있다라고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만약에 러시아 본토, 그 다음에 흑해, 아조프해 그 함상에서 이제 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벨라루스 쪽에서도 이제 미사일을 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러시아군이 이제 마음 먹고 쏜다 그러면은 한 100발 정도를 동시에 우크라이나 진영으로 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폭격, 이 미사일 공습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인프라 시설이 망가졌고 지금 인구가 한 4천만 조금 넘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거의 200만이 전기가 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거든요. 전기가 없으면 결국 이제 히팅도 안 되기 때문에 엄청난 이제 고통이 수반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잘 버티고 있는 것 같고 예상보다는 그 파괴된 인프라를 복구하는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전기로부터 차단된 지역은 얼마 되지 않는데 일단은 전기 공급 같은 경우에도 100%는 아닙니다만 하루 몇 시간씩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우크라이나가 잘 버티고 있다라는 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이제 최근에 이제 키우에 관련된 처음에 키우가 이제 주 타깃이 됐었는데 지금 그간의 키우를 회복하고 나서는 러시아군의 별 이제 공격 양상이라는 게 별로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키우에 보니까 미사일뿐만 아니고 이란제 이제 드론까지 엄청나게 쏴대던 모양입니다. 이란제 드론이 이제 샤헤드 136이라는 건데 이게 한편으로는 계란? 그러니까 달걀 계란이 아니고 계란입니다. 계란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제라늄이란 꽃 아시죠? 왜 꽃 이름을 붙였는가 모르겠는데
제라늄의 꽃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G를 독일식으로 그 발음을 해가지고 게란이라는데, 이게 이란으로부터 그간에 엄청나게 아마 도입을 했는데 향후 아마 6,000기 정도가 더 아마 들어갈 걸로. 근데 요게 이제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한 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크기는 사람 키보다 조금 높은 정도, 그러니까 삼각형으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다량으로 쓰는데, 이거는 러시아군이 기존에 자기들이 갖고 있던 미사일의 수량이 부족하니까 대체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게 워낙 싸다 보니까 이 드론 하나 날라오는데 몇 억짜리 대공 미사일을 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 군으로서는 좀 난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속셈에서 아마 다량으로 이걸 갖다가 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진에 나옵니다만, 그 중에 이제 파괴된 그 이란제 드론을 하다 보니까 러시아 말로 리아잔을 위하여라는 이제 문구가 담겨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 아니야? 아마 지난번에 리아잔 주에다가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미사일 폭격을 했는데, 그게 뭐 크게 당한 건 없죠. 연료 탱크하고 연료 트럭, 그 다음에 엥겔스 기지 같은 경우에 뭐 전폭기가 조금 손상됐다, 막 그런 정도인데, 그에 대한 보복을 의미하는 뜻으로 아마 리아잔을 위하여 막 그런 표식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 얼마 정도가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란으로부터 한 6,000기 정도가 이제 조달될 계획이다. 그리고 100%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이미 러시아 국내에서 이 계란, 이 샤헤드 136 이란제 드론을 자체 생산하는 그런 계약이 성립돼서 이미 러시아 국내에서 제조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장에 쓰고 있는 게 이란으로부터 수입된 것도 있지만 러시아 국내에서 자체 생산한 것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일단 이게 샤헤드 136 이란 드론이 좀 성가시긴 한데, 다만 이게 크기가 작다 보니까 일반 미사일, 순항 미사일에 비해서는 그 탄두의 크기라든가 위력이라든가 그래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차량 정도를 파괴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주유소 한 개를 다 날린다든지, 그 다음에 탄약고 하나를 완전히 박살낸다든지 그런 수준의 위력은 아니기 때문에 일말의 전술적 효과는 낼 수 있을지 모르나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어떤 그 전략적 효과는 막 그렇게 생각한 것만큼 그래 나고 있지는 않다. 그 정도로 요약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워낙 이제 드론하고 미사일이 많이 날라오니까 미국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대공 방어 시스템을 좀 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최근에 화제가 되었던 게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갖다가 도입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빨리 보낸다고 하는데 언제 도착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근데 지금 왜 패트리어트가 이게 중요하냐 그러면은, 패트리어트가 원래 중동에서 그 소련제 스카드 미사일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그 요격용 미사일인데, 중동에서의 전과는 한 50도 50입니다. 그러니까 스카드 미사일이 100기 날아왔는데 그중에 절반 정도는 맞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 나쁘다고도 할 수 없고 좋다고도 할 수 없는데, 여하간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공방어 시스템은 S-300입니다. 근데 S-300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폴란드 진영에 떨어져서 민간인 가옥에 피해를 주는 바람에 이제 폴란드 사람 2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게 S-300이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성능이라든가 정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서방제 무기가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미국이 결정적으로 패트리어트를 주자라고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서방에서 이제 그 우크라이나에 준 무기 체계를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대공방어 시스템입니다. 네이삼, 나삼스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사정거리가 짧습니다. 이게 25km밖에 안 날아가고요. 그 다음에 조금 긴 게 한 40km인가요? 40km 날아가는 게 독일제 IRIS-T라는 거. 그건데 그에 비하면은 이 패트리어트 시스템은 꽤 길게 날아갑니다. 한 70km 정도 날아가는데, 패트리어트 시스템도 이게 여러 개가 있어서 저게 패키지, 팩 1, 2, 3, 그 다음에 팩 3의 MSE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처음에 팩 1 같은 경우에는 한 70km에서 90km까지 반경이 되고요. 그 다음에 팩 2 같은 경우는 70에서 160km, 꽤 멀리 나갑니다. 근데 이제 팩 3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팩 2보다 사정거리가 더 기냐? 또 그건 아닙니다. 팩 3 같은 경우에는 기껏해야 20에서 30km 정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팩 3 MSE라는 게 35에서 50km 정도. 그런데 이거는 사정거리는 짧으나 아마 위력이나 정밀도가 더 뛰어난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일부 꽤 알려진 그 군사 유튜브에서 팩 3가 팩 2보다 사정거리가 더 긴 거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팩 2 최대 사정거리 160km짜리, 그게 패트리어트 미사일 체계로서는 제일 길게 날아가는 거고, 팩 3 이하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거는 이제 사정거리보다는 정밀도,
우선을 둔 아마 그런 체계가 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완전히 군사 마니아들이나 외우고 다닐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 독자들이 몰라도 되는 내용입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대공방어 시스템의 하나로 이제 독일에서 게파르트라는 대공 장갑 촬영하고 그다음에 대수는 정확치 않습니다만 탄약은 한 30만 발 정도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다라고 하는데 그 짠돌이 독일이 최근에는 좀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주전차 그러니까 레오파드 2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있지 않는데 이상하게 대공방 요거는 이제 방어용 무기이기 때문에 공격용 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흔쾌히 전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게파르트는 이제 영어로는 치타, 아프리카 초원에 그 시속 116km로 달린다는 지상에서 제일 빠른 치타의 독일어 이름입니다. 게파르트라는 거. 그래서 저거는 꽤 아마 지금 성능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게파르트가 순항미사일, 러시아의 순항미사일을 갖다가 요게 계속 공중에서 격파시키는 그런 동영상도 지금 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느 정도 전장에서의 어떤 그 성능, 효과가 입증됐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크라이나가 제일 필요로 하는 거는 전폭기라든가 전차입니다. 전차인데 드디어 이제 레오파르드 2 전차가 공급되기 시작했죠. 총 249대. 그 중에 절반 정도는 지금 들어온 것 같습니다만 이거는 폴란드가 독일제를 사서 치장물자로 보관하고 있던 걸 이제 우크라이나에 넘긴 겁니다. 그러니까 전차 자체가 레오파드 2가 독일제이긴 하나 지금 소유는 이제 폴란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일에서 직접 수입된 건 아니고요. 폴란드를 거쳐서 우크라이나군에 지급됐다. 그래서 레오파드 2 전차 같으면은 지금 현재 어떤 러시아군의 주력 전차 어느 그 기종하고도 다 다툴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전력 보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에서도 정확한 대수는 알리지 않냐 르클레르 전차를 이제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 르클레르라는 거는 장군 이름입니다. 2차 대전 때 제2기갑 사단장인데 여러분들 아마 그 영화 보시는 거 모르겠습니다. 흑백 영화. 아랑드롱이라든가 그다음에 장폴 벨몬도나 파리는 불타고 있는 거. 그 흑백 영화인데 거기에 파리에 가장 먼저 입성하는 그 부대가 프랑스 제2기갑 사단입니다. 그리고 이 장군 르클레르라는 장군이 나중에 이제 그 프랑스 북부 쪽으로 올라가서 스트라스부르크까지 이제 해방시키는 그런 어떤 영웅이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뤘던 전차 이것도 프랑스에서 지원하겠다. 그래서 최근에는 요 깐죽거리는 요 프랑스하고 독일이 그나마 방어용 무기라든가 준공격용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대여하고 있다라는 점에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크라이나는 이제 어떻게 앞으로 전쟁을 할 건가? 결국 크림 반도를 따내겠다는 게 젤렌스키의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크림 반도를 갖다가 어떻게 장악할 거냐 하는 건 이제 쉽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크림 반도를 장악하기 전에 이 헤르손주하고 자포리지아주를 장악을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안전하게 남하에서 크림 반도를 석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펼쳐놓고 봤을 때는 이제 왼쪽이 헤르손, 이제 오른쪽이 자포리지아가 있습니다. 자포리지아 더 동쪽에는 이제 돈바스 지역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북쪽에서 내려오는 우크라이나 측에 봤을 때는 헤르손이 우익이 됩니다. 우익이 되고 그다음 자포로지아가 좌익이 되는데 자포로지아에서 페인트 모션을 쓰면서 헤르손에서 라이트 훅을 미길 거다라는 이제 추측이 전문가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는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 레프트 스트레이트를 갖다가 내리면서 라이트 훅을 때릴 거냐 아니면 라이트 스트레이트를 때리면서 레프트 훅을 먹일 거냐 그러니까 주공이 어디냐 하는 걸 지금 헷갈리는 상황이죠. 근데 최근엔 자포리지아 쪽에서 아마 상당한 이제 미사일 공격이 있었고 우크라이나군입니다. 자포로지아 주 자체는 지금 그 절반 이상을 러시아가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포로지아 측에 대해서 지금 그 미사일 공격을 대대적으로 한 결과 2개의 기지 그다음에 2개의 러시아군 탄약고가 폭파됐습니다. 이건 상당한 이제 전력 상실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자포로지아에 대한 전략 공세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근데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기동전이라든가 주병력이 지상군이 진주한 건 아니고요. 계속해서 원거리에서 하이마스 같은 걸 동원해가지고 이제 공습 또는 이제 포격 이런 걸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데 일단 우크라이나군은 계속해서 러시아군의 병참선을 때리겠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쪽에는 마리우폴에서 자포로지아의 멜리토폴 그 구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병참선 중간에는 병참선을 계속 공격하다가 이제는 자포로지아 그 중심 도시 그러니까 멜리토폴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이제 계속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멜리토폴을 이제 지도상에서 보시면은 어느 쪽으로든지 다 얻을 수가 있는 그런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돈바스 쪽, 그다음에 서쪽에 헤르손 또는 남쪽에 크림반도 어느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1943년 2차 대전
독소 공방전에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멜리토폴을 위호해서 아마 독소 양군이 6차례에 걸쳐서 대규모의 어떤 공방전을 펼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보다는 그 당시 2차 대전 때 멜리토폴이 더 중요한 전격지였습니다만 아마 앞으로는 이제 멜리토폴이 어떤 교청 요충지적인 그런 군사 병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당한 화력전, 소모전이 개최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막 진단이 됩니다만 일단 우크라이나군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멜리토폴하고 그다음에 그보다 더 동쪽 또는 남쪽 해안선에 가까이는 베르단스크 그걸 하나의 축선으로 설정하고 북에서 남으로 이렇게 짓누른 듯한 그런 식으로 이제 90도 직각으로 내려 꽂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포로지아주를 만약에 석권한다? 그러고 나서는 헤르손에서 다시 한번 라이트 훅을 미기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크림 반도를 진격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확보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우크라이나군이 아마 결정적인 대회신의 승기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낙관적인 견해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자포로지아주만을 석권한다고 해서 크림 반도를 바로 직행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자포로지아를 점령하면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최단 거리, 크림 반도로 내려가는 최단 거리를 확보할 수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들리는 바에 의하면 헤르손 시 자체가 탈환됐음에도 불구하고 헤르손 주 구역에 상당수의 러시아군 병력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 러시아군 병력을 배후에 둔 채로 계속 남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포로지아주뿐만 아니라 헤르손을 완전히 석권을 해야 그래야 그 다음에 이제 크림 반도로 내려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너무 낙관적으로 자포로지아를 따내면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너무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렇게 예단하는 거는 물론 뭐 군 수뇌부가 그렇게 발표하지 않았습니다만 뭐 우크라이나 워싱턴 소식통이라든가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제 해외 언론들과 인터뷰하는 그런 일부 전문가들은 그런 식의 낙관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군의 어떤 능력, 그 다음에 병참의 어떤 그 수준 이런 거로 봐서는 뭐 조만간 우크라이나군이 대승을 거둘 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 게 크게 터무니없는 소리는 아닙니다만 일단은 헤르손 구역을 완전히 해방시키지 않는 한 크림 반도로 남하는 건 어렵다라는 게 지금까지 어떤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포로지아주가 지금 상당히 이제 민감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실제적으로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이 바흐무트입니다. 동쪽에. 근데 이 바흐무트라는 게 참 신기한 게 바흐무트 조그만 도시거든요. 조그만 도시인데 과거에는 이 바흐무트를 중심으로 해서 집개발식으로 만약에 러시아군이 공격을 한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래서 리만하고 이줌이라든가 그걸 치고 나서 이쪽에서 바흐무트로 이제 그 두 개의 직교를 벌려서 닫아버리면은 다량의 우크라이나군이 포위될 수 있다라는 예측이 가능했었는데 지금 현재 북쪽의 리만하고 이줌은 우크라이나군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바흐무트가 러시아군이 장악한다 하더라도 전혀 전략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돈바스에서 바흐무트 하나를 수십 차례 걸쳐서 공격을 했고 지난 8월부터 계속 전투를 하다가 이제 겨우 따냈다라는 그 정도의 뭐 성적표 그냥 동부전선에서 조금이라도 하나의 성과를 낸다면 뭐 바흐무트밖에 없지 않냐라는 생각에서 바흐무트를 집중 공격을 하는데 그간의 전투 양상을 보면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 지역은 특히 이제 바그너 그룹이 선두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어마어마한 숫자의 군인들이 죽었거든요. 근데 2차 대전 때 하던 소위 말해서 우라 돌격 방식이라는 거 이미 우크라이나군의 기관 총자 포대들이 있는데 지형지물이 없는 그런 야지를 갖다 그냥 이제 소청병에 달려나간다는 겁니다. 거의 몰살이죠. 이런 식의 전투 방식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소모전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물론 우크라이나군도 상당한 타격을 입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결과로 봤을 때는 1대5 내지 1대6의 상호 교환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군 한 명 죽을 때 러시아군 5명 내지 6명이 죽는다는 거죠. 하지만 우크라이나군 같은 경우에는 1의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이 자국에서 벌어지는 방어하는 입장에서 1의 손실이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군이 현재 전쟁을 러시아가 아닌 우크라이나 국내에서 벌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소모전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냥 공격했다가 공격 일선에서 빠져서 다시 보충해서 들어오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모전이 계속될 경우에 우크라이나로서는 서로 5명, 6명이 적군을 쓰러뜨렸다 하더라도 이 1의 피해라는 게 간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은 빨리 이제 끝내야 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이걸 우크라이나군이 아무리 서방의 원조를 받는다 하더라도 영속적으로 이렇게 병참선을 이어갈 수 있을까? 병참 능력을 어느 정도까지 보유할 수 있을까?
하는 건 이제 의무보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두 가지 안이 대립되고 있는데 아마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바흐무트에서 러시아군이 계속해서 이제 병력을 집결하니까 일정 부분 그쪽에다가 병력을 쏟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상당한 병력이 이제 전선에 나타나니까 러시아군으로서는 좀 헷갈렸던 모양입니다. 이게 주공이 자포로지아가 아니고 다시 바흐무트로 몰려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예상을 해보는 거죠. 하지만 아마 바흐무트는 러시아군이 워낙 강공으로 밀어붙이니까 어느 정도 예비 병력을 동원해서 그 전선을 막도록 하고 여전히 자포로지아에서 끝장을 보고 그 다음에 마무리는 헤르손에서 할 거다. 요렇게 아마 러시아군이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흐무트에서 러시아군의 그 진격은 뭐 굉장히 지지분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시남부 쪽에서 시가전이 일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크라이나군이 완전히 시에서 러시아군을 몰아냈다거나 아니면 러시아군이 시남부에서 그 시 중심으로 더 접근했다든가 이런 뉴스가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결국 현재는 외곽에서 일부 시가전이 있었을지 모르나 전투는 아마 그 바흐무트 외곽에서 계속 전개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일부 시가전이 형성됐다는 거는 우크라이나군이 밀렸다는 이야기죠. 근데 극히 한 이틀 전의 뉴스를 보니까 그 남부 쪽에 바흐무트 남부 쪽의 외곽지대에서 주요 거점 내지 요새들을 탈환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뉴스는 상당한 전과인데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군이 반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흐무트 쪽이 굉장히 위기에 몰렸다. 그래서 여기를 아마 뺏길지 모른다는 뉴스가 일주일 전만 해도 파다했었는데 지금은 그와 유사한 뉴스가 안 나온 걸로 봐서는 일단 우크라이나군으로서는 한숨 돌렸다. 막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웃기는 게 특히 돈바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한 장거리에 걸쳐서 러시아군이 참호를 파고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참호라는 게 1차 대전의 상징입니다. 참호 팔고 거기 숨어 있다가 이제 나와서 돌격하고 서로 부딪히고 하는 거. 근데 이 디지털 시대에 그다음에 그 많은 항공자산, 그다음에 어떤 전차와 장갑차량이나 기동전 이런 게 난무하는 시대에 참호가 과연 필요할까라고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이상하게 이번 전쟁에서 이런 1차 대전, 2차 대전의 구닥다리식 전투 방식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그런 이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이 참호를 갖다가 심었는데 그게 그렇게 무용지물은 아니다라는 게 입증되는 것 같고 이제 겨울이 가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지형이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은 땅이 굳어서 전차 이동이 가능하고 또 다른 지역은 여전히 라스푸티차가 남아있어서 진흙창이다. 그런 차원에서는 참호전이 어느 정도의 기능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그 참호를 완전히 제거하고 앞으로 진격하지 않으면 적을 배후에 두는 거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군으로서도 그렇게 의욕적으로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동계전으로 완전히 이제 접어 들어가죠. 그러니까 12월 달에는 더 이상 큰 전투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내년 1월 달 땅이 완전히 굳었을 때 어떤 양상이 생겨날 수 있는가? 우크라이나군이 공세를 지도할 거다라는 게 이제 지배적인 여론입니다만 아마 러시아군도 힙백을 할 거다라는 뉴스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난번에 이제 30만 뭐 어정쩡한 인구들을 징집을 했는데 뭐 훈련도 안 되고 엉망이죠. 그런데 최근에 우크라이나 군 당국에서 아니다, 이미 시간이 지나서 이들 30만 중에 상당 부분이 이제 기초 훈련을 다 마치고 약간의 전투 경험을 쌓은 끝에 어느 정도 전력화됐다고 그렇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문에서 필요 이상으로 이제 그 징집병이라든가 러시아하고 야전군의 능력을 갖다가 과소평가하는 그런 뉴스가 대종을 이루었습니다만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좀 더 조심하자. 얘들이 처음에 징집될 당시에 그때하고는 좀 다르다. 또 수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조심성 있는 그 의견을 내놓고 있고 그럼 우크라이나군은 어떠느냐? 우크라이나군은 2월 24일 개전 당시에 19만 한 6천 명 그러니까 20만이 좀 안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동원령 정체 징집정을 동원해서 약 100만 군대가 형성이 됐는데 그 100만 중에 사실 7, 80%는 러시아군이 징집병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군만 그래 응상한 게 아니고 사실은 마구잡이로 징집된 우크라이나군 역시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다. 다만 영국이나 미군 그 조련사들이 장교라든가 하상원이라든가 핵심 인재들에서 상당 부분 집중적인 훈련을 시키고 있고 그게 아마 한 달 반쯤 되는 것 같습니다. 작게 잡아서. 그래서 그 정도의 집중적인 고도의 어떤 그 훈련을 받은 상태에서는
다소 밑에 있는 그 장병들이 조금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우수한 장교와 하사관이 지휘하는 전투는 우크라이나군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평가를 내리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지금까지 이제 기존 언론에서 러시아군 엉망이 우크라이나군은 굉장히 정예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문법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군 당국 스스로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 우리도 약점은 있다. 라고 이제 그 스스로 조금 반성하자, 좀 자제하자. 너무 의욕을 드러내는 건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아마 조금 추스려 나가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그 심리적인 어떤 그 통제 장치 이런 것도 반드시 필요하죠. 너무 의욕적으로 적은 약하다, 무찌를 수 있다라는 게 의욕이 너무 충만하면은 그게 또 과오를 만들어낼 그럴 어떤 소지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점에 우크라이나군 당국이 좀 더 자제하자는 그런 분위기, 이런 건 결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만약에 우크라이나군이 아니고 러시아군이 이번 동계전선에 이제 새로운 대규모 훈련을 마친 병력들을 이끌고 얼마나 이제 전투를 계속할지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지금 뉴스에 이제 벨라루스 쪽에서 치지 않을까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벨라루스의 루카첰코가 오케이 전쟁을 같이 하자라고 합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10,000명, 15,000명 정도의 러시아군이 북쪽 전선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전력이 약하다 하더라도 우크라이나군은 북쪽에다 또 어느 정도 병력을 재배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아마 분명히 전체 우크라이나군 제대 편성에 영향을 준다는 그런 예측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희박합니다만, 이미 북부 전선을 새로 만든다 하는 것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에 참전해도 되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벨라루스 국민들은 90%가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전쟁 했다가 난리 난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루카첰코가 아무리 푸틴이 가서 사정사정해도 그렇게 아마 본격적으로 러시아군과 연합해서 전쟁을 치를 만한 그런 의도나 능력은 없는 걸로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 판단이 맞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 북부 전선이 형성되면은 실질적인 객관적인 정과에 관계없이 우크라이나로서는 그 넓은 영토에 얼마 되지 않은 병력을 갖다 분산 배치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면 헤르손이나 자포리지아에 집중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쪽에 새로운 정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런 보장은 없지만 일단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자, 오늘 방송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았어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